유튜브 보면 뭐 월 1,000만원 번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돈 되는 정보를 왜 공짜로 알려주지? 이렇게 좋으면 그냥 자기 혼자 몰래 하면 되는데 왜 알려주겠습니까? 강의하려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돈 되는 정보들 이런 거는 보통 장점 위주로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혹해서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월급만으로 너무 부족하고 평생 직장만 다니면 답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번엔 진짜 다르겠지,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돈 버는 법 강의를 거의 1,000만원 넘게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돈 버는 법 강의를 듣고 부업 10가지를 해보면서 느낀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업별로 강의비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썼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지,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이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선 제가 해본 10가지 부업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첫 번째 공간임대형, 그래서 파티룸, 단기임대,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 시도해봤고요. 두 번째로 SNS형,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시도해봤고, 세 번째로 지식 창업형, 그래서 전자책, 강의 판매, 네 번째로 온라인 셀러형, 스마트 스토어, 쿠팡, 쇼피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형, 부동산 경공매를 활용한 이제 단타 투자 이런 것들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각각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 공간임대형부터 봐볼게요. 공간임대형은 장점이 뭐냐면 제일 큰 게 일단 시간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직장인 부업은 시간 부담이 무조건 적어야 돼요.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공간만 세팅해 놓으면은 사람 없이도 굴러가니까 인건비 부담도 없고, 청소 같은 거는 그래도 알바 쓸 수 있으니까 시간 부담도 없고, 이래서 직장인이 하기 괜찮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동네에서 1등만 되면 된다. 경쟁자들이 조금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온라인 셀러가 경쟁자예요. 유튜브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튜버가 경쟁자예요. 게다가 보통 유튜버 막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잘하는 사람 있죠. 스마트 스토어도 이미 막 파워셀러, 빅파워셀러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진입을 할 때 힘든데, 공간임대형은 어쨌든 간에 내가 창업한 지역에서만 1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지역에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에서 1등 먹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장점, 실행을 어쨌든 하게 된다. 왜냐면 공간임대형은 일단 월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막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월세가 나가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직장인 부업은 워낙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공간임대형 이거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강의비를 한 25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다양한 공간임대 강의를 제가 들었었죠. 공간임대업의 그럼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투자비가 아무리 적어도 2천만원은 듭니다. 이거 제가 투자비를 한번 표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간임대업 투자비에 뭐가 들어가냐, 보증금이 들어가고 인테리어비가 들어가요.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보증금부터 보면은 단기임대 보증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인데 보통은 1000만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요새 보증금이 많이 올랐어요.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최소 2천만원, 보통은 3천만원 정도는 보증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쉐어하우스는 큰 집을 빌려야지 사람들 여러 명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2천만원 이상은 보증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티룸은 보증금은 요것도 한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맞출 수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인테리어비를 보면은 단기임대는 인테리어비가 좀 적어요. 요거는 200만원 정도면 인테리어를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비가 500~600만원 정도는 아무리 줄여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막 1000만원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쉐어하우스는 침대 살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최소 500만원, 600만원 정도는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티룸은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 예쁘게 꾸밀려면 또 인테리어비가 들기 때문에 보통 이것도 한 500만원 정도에서 좀 많이 들면 1000만원까지도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결국 다 따져보면은 단기임대가 정말 조금 들어서 최소 1200만원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보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통적인 단점이 이 투자비라면, 두 번째로 이제 개별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단기임대는 지금 투자비도 적고 시간 부담도 제일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급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임대가 거의 4만 개 호실이 나와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등록된 호실이 2만 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배 정도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더더더 많이 증가를 할 거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무작정 오픈하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 지역의 공급이 적은 건지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경쟁률이 적은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경쟁자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 들어오면은 경쟁이 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단기 임대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의 단점은 뭐냐면 창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쟁은 적어서 한번 창업에 성공하면은 비교적 장사가 그래도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창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게다가 창업 요건이 까다로운데 이런 까다로운 창업 요건을 전부 다 고려하지 못하고 계약을 덜컥 해버렸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나오는 요건이야. 이런 경우에는 또 계약금을 날린다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쉐어하우스는 이건 마케팅이 힘들어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 구하는 것도 힘들긴 해요. 아파트를 전대내주는 집이 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집을 구한 다음에 대학생들한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게 학교 커뮤니티 많이 보거나 아니면 에브리타임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보는데, 에브리타임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은 그 대학에 다니는 사람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디를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뛰어다니면서 전단지 같은 거 붙이거나 블로그 같은 거를 해가지고서는 좀 쉐어하우스 광고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33M2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명확히 있으니까 이 플랫폼 하나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마케팅이 끝나버리는 건데, 쉐어하우스는 그런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마케팅이 좀 힘든 감이 있죠. 마지막으로 파티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감각이 많이 중요합니다. 사실 격전지예요. 얘도 파티룸은 대규모의 자본을 써가지고서는 큰 공간에다가 예쁘게 해놓은 경쟁 업체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데 이 정도로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큰 규모를 꾸미려면 투자비도 많이 드는데 이게 괜찮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한 편이 있다. 이렇게 4가지 부업 모두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이익 규모는 얼마냐? 단기 임대 요거는 한 달에 보통 50만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어비앤비는 당연히 위치 따라 너무 다르지만 보통 못 벌어도 한 150만원 정도, 요즘 잘 벌면은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요 사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쉐어하우스는 50에서 100만원 사이 생각하시면 되고, 파티룸은 이건 뭐 규모 따라 너무 다른데 10평 정도 되는 소규모 파티룸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공간 임대업들을 정말 상세하게 비교해 놓은 영상은 여기다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SNS형.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 이거긴 해요.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인스타 해볼까?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내가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집에서 이렇게 글 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영상 한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접근하기가 쉽죠. 자, 제일 큰 장점이죠. 접근하기가 쉽고 돈이 안 든다.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맛집을 좋아해. 그럼 맛집 블로그? 맛집 인스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좋은 걸로 하면 된다 보니까 약간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이런 게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 경쟁이 격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튜브 누구 거 보세요? 저는 지금 구독자 4,000다리에 정말 소규모 유튜버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찾아온 거는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뚫고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막 구독자 10만, 100만, 200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내가 지금 당장에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100만, 200만짜리 유튜브랑 경쟁하려면은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이게 돈이 안 드니까 포기하기도 쉬워요. 한 달 정도 막 블로그를 써보다가 시간은 들고 막 뭘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막 조회수도 딱히 안 오르는 것 같고 성취감도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취미나 이런 게 딱히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약간 이게 돈 되는 주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이런 붙어있는 광고가 아니라 내가 직접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맛집 블로그면은 직접 음식점으로부터 광고를 받고, 화장품 유튜버면은 화장품 업체로부터 직접 광고를 받아서 영상을 찍고 이래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주제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면은 뭐 여행이다, 맛집이다, 이런 것들이 협찬받기 좋으니까 비교적 돈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유튜브면은 화장품이다, 아니면 뭐 부동산이다,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딱딱 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야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돈 되는 주제에 내가 취미가 없거나 지식이 없어 이러면 또 시작하기가 약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이 SNS형에다 저도 강의비를 한 300만원 쓴 것 같아요. 블로그 강의도 듣고 인스타 강의도 듣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별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었냐? 이 SNS만 가지고 번 돈은 저는 빵원이에요. 빵원. 물론 그거 있죠. 유튜브가 제가 이제 수익 창출이 났거든요. 저한테
애드센스로 떨어지는 돈이 한 15만원? 뭐 이렇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웃이 1000명이고 글도 막 나름 100개 넘게 썼던 것 같은데 주제가 이런 거다 보니까 딱히 광고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SNS로 제가 번 돈은 빵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식창업형. 지식창업형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자책을 판다, 강의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책도 써봤고요, 강의도 팔고 있죠. 이 지식창업표의 장점은 뭐냐면은 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공간 임대를 하려고 해도 투자비가 처음에 들죠. 그리고 우리가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려고 해도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 지식창업은 어때요? 내 지식을 전자책으로 만들거나 강의로 만들거나 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비가 아예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똑같이 제품을 파는 거긴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려면 막 택배 상자 구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에서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지식창업형은 전자책은 그냥 파일이고 강의도 그냥 온라인 동영상이다 보니까 시간 부담도 더 덜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뭐 아까 SNS형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초기 투자비가 안 드니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시간만 날리는 거지 돈은 안 날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순이익이 높습니다. 순이익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제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위탁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마진율이 한 10에서 20%잖아요. 근데 전자책 내가 빵원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전자책을 팔면은 만원이 다 내 이득이 돼요. 자, 단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은 뭐냐? 팔기가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지식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지 믿음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전자책 만들어 가지고서는 뭐 크몽에다가 올려요? 안 팔려요. 내가 그냥 강의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는 뭐 어디다 올려요? 안 팔려요. 그냥 안 팔립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힘들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전자책이나 강의 같은 걸 하려면은 본인의 SNS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SNS가 있어야지 지식 창업에서 전자책이나 강의가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에어비앤비 강의를 블로그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에도 블로그 글을 거의 한 50개 60개 막 이렇게 쓰면서 내가 에어비앤비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사가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팔만한 지식을 찾기가 힘들어요. 저만 해도 내가 에어비앤비 워낙에 열심히 했었고 정말 남들보다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에어비앤비 빼면 나만 해도 지금 지식 창업 뭘 하지?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한테 내가 가르칠 만한 지식이 정말 있나?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자신감이 없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법 전자책을 팔겠다. 그러면은 내가 물론 다이어트 경험이 있고 나는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TV에 나오는 다이어트 선생님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엄청 많은 다이어터처럼 다이어트 지식이 있나?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깁니다. 제가 그럼 지식창업으로 얼마를 벌었었냐, 제가 총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처음에 제가 블로그로 강의를 그래도 한 1000만원 넘게는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의 명확한 무기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잘 될 수는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창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SNS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볼만 하고요. 두 번째로 나만의 아이템이 있어. 난 진짜 이 지식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이런 게 있으면은 지식창업 한번 해볼만 하고, 사실 이 아이템이 있으면 이 자신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돈 든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셀러형입니다. 셀러형.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저는 이제 쇼피라고 해외에 막 물건 파는 플랫폼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의 장점은 이것도 맨 처음에 창업할 때는 투자비가 없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위탁 판매라고 하죠.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서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물건 사진만 올려놓고 만약에 팔리면 그때 가서 이 물건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팔리기 전까지 내가 돈을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창업 비용이 처음에 들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제 수익의 상방이 높다. 왜냐면 얼마든지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어때요?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미리 사와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팔면은 더 높은 마진을 붙여가지고서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팔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고요. 또 아니면은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물건을 많이 팔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직접 공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내가 직접 제조를 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상방이 높고, 실제로 직장 다니다가 퇴사까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셀러형으로 해가지고서는 퇴사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그럼 뭐 장점만 있냐? 아니죠. 단점이 있죠 또. 일단 첫 번째로 비용 문제인데요. 처음에 창업할 때만 비용이 안 들지 나중 가면은 이게 돈이 꽤 듭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쿠팡 같은 경우엔 정산 주기가 2달이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서는 손님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물건을 샀을 때는 돈은 바로 나가요. 근데 돈을 돌려받는 거는 2달 뒤에야 돌려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동안에는 난 돈만 써놨고 내 통장에 돈은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이 있지 않으면은 이 간격 사이를 버티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보셀러는 경쟁 우위가 없다. 저도 이걸 제일 많이 느꼈는데, 이미 좋은 소싱처가 있고 막 사입을 해놨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물건을 더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초보 입장에서 물건을 어디서 싸게 사는지도 모르고 배송을 어떻게 싸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모르는 게 너무 투성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 물건이 이렇게 비싼데 팔릴까? 이런 불안감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 왜냐면은 내 물건이 좀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경쟁자가 바로 들어와요. 경쟁업체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잘 팔리던 물건이 나중 가면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안 팔리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이템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아이템 발굴한 걸로 쭉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셀러용에다가는 강의비를 50만원 썼고 수익은 하나도 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품 등록 막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두 달 썼었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동산 경공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이 안전하죠. 시세 조사만 잘하면. 경매 공매는 뭐예요? 싸게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파트가 3억 원이야. 근데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2억 5천이면은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2억 5천을 써요. 못 받으면은 그만.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3억으로 시세조사 해놨으니까 5천만 원 내가 무조건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세조사만 잘하면 엄청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한 번만 익혀두면은 계속 써먹을 수 있다. 경매라는 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이 시스템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한 번만 경매 공매를 잘 익혀두고 시세를 한 번만 잘 파악을 해두면은 사실 계속 써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사실 막 이렇게 부업 같은 거 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일단 부업을 생각을 하잖아요. 경공매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경공매를 할 생각조차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비가 되게 적은 소액 물건에다가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소액 물건은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왜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은 다 여기로 몰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찰받기도 쉽지 않고, 낙찰을 받아도 수익이 낮거나 까딱 시세조사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간이 은근히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은 경매 법원에 가가지고서는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차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해가지고 훨씬 낫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찰 받은 다음에 가가지고 명도할 때 또 직접 한번 가봐야 되고, 명도 끝나고 나면 인테리어 하기 전에 가봐야 되고, 뭐 할 때 가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쓸 일이 은근히 많다. 저 같은 경우에 이 경공매에다가도 돈을 꽤 썼죠. 제가 요거는 강의비를 300만원 이상 썼고 수익이 얼마였냐? 저는 빵원이었습니다. 빵원. 공부는 막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손이 안 나가고, 이런 소액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제 수준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부업들이 뭔지, 그리고 부업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강의비는 얼마나 썼는지, 장점과 단점은 뭔지, 이런 거를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많은 부업들을 시도하고 정말 많이 실패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확신인 것 같아요. 확신.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왜 실패했었냐, 내가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들어서. 부동산 경매를 제가 왜 실패했냐, 확신이 안 들어서. 반면에 돈을 그래도 좀 벌었던, 성과가 났던 것들은 다 확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이건 제가 한번 해보니까 돈이 벌리네, 확신이 생겨가지고서는 지금 이렇게 합법에어비앤비 2개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뭐 단기 임대, 파티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확신이 생겨가지고, 물론 저는 에어비앤비가 더 좋아가지고 확장은 안 했지만, 확신이 되니까 솔직히 만약 에어비앤비라는 아이템이 없었으면은 제가 단기 임대를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창업도 제가 에어비앤비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다가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해주고 좋아해 주니까, 내가 이걸 진짜 강의로 팔아도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확신이 생겨가지고서는 지식 창업도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업을 할 때 정말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나는 평생 월급밖에 안 받아봤는데 내가 진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막 이걸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 순 강의팔이 사기꾼들이 자기 강의 팔아먹으려고 뻥치는 것 같고, 진짜 내가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나?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의심들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의심이 많았었고, 그런 의심이 많다 보니까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속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포기하게 됐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 난 이걸로 진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세뇌를 해서라도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내가 확신을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런 아이템을 찾으시기를 빌면서, 솔직히 아이템이 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 아이템 찾으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에는 직장인, 부업이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영상 계속 올리려고 하니까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